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신촌 아웃백 여자 화장실에 소름 끼치는 실외괴담. 신촌 아웃백 화장실 귀신 괴담에 대한 이야기다. 신촌 메가박스 귀신보다 한참 전부터 유명한 귀신 목격담이었어요. 이곳은 2000년대 초반 현대백화점 맞은편 자리 뒷골목이 점집 밀집 지역이었고 연쇄살인범 유영철 살인사건이 났던 지역이다. 당시 시신들이 노고선동에서 많이 발견되었고 동네가 재개발이 되고 원룸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다. 자취집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근처 점집이 너무 많아서 다른 동네에서 집을 구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신촌 아웃백 2층 여자 화장실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아웃백 화장실에서 여자 귀신이 나타나는 이유가 아웃백 근처 건물에 파고다가 있었는데 거기 고층에서 자살한 학생이 아닌지 추측설도 있다. 신촌에서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다. 연대 정문으로 나와서 직진을 하다가 창천교회를 끼고 좌회전하면 아웃백이 하나 있다. 거기에 여자 화장실 귀신이 유명하다. 그 층 여자 화장실에 귀신이 나오는데 보기에는 사람하고 달라 보이진 않고 검은색의 긴 생머리를 한 여자다. 신촌에 있는 대학에 다녔다.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이랑 아웃백으로 밥을 먹으러 왔다. 그리고 화장실에 갔는데 사람들이 한 줄로 쭉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자 화장실은 4칸 정도였는데 끝에서 두 번째 칸에서 사람이 나왔고 앞에 있던 분이 들어가려던 찰나 뒤쪽에서 머리가 허리를 넘길 정도로 긴 생머리를 한 여자가 스르르륵 앞서서 그 칸으로 쏙 들어갔다. 앞에 있던 분은 새치기 당한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뒤에 있던 저를 보며 웃었고 저도 멋쩍게 웃고 제 뒤에 있던 여자 둘도 피식 웃었으며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안 나오길래 바로 앞줄에 기다리던 사람이 노크를 했는데 문이 슥 밀렸다. 그래서 안을 확인해 보니 그 여자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질 않았다는 거다. 그래서 그때 줄 서 있던 사람들 모두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다. 이렇게 단체로 같은 상황을 겪은 후 아웃백 화장실 귀신 썰이 생기게 된 거다. 혼자 겪었다는 얘기와 겹쳐지고 해서 신빙성 있는 유명한 귀신으로 된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교수님의 죽음. 난 귀신을 보거나 영능력이 강하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릴 적부터 기이한 현상을 많이 목격했다. 항상 술자리나 모임에서 기이한 얘기를 해주는 건 내 몫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나는 늘 당부한다.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우연에 일치거나 잘못 본 거니까 믿지 말아라고 말한다. 정작 그런 상황을 실제로 목격한 나는 미신을 전혀 믿지 않는다. 이것은 군 제대 후 학교 복학하고 겪었던 이야기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 친구와 한껏 술을 마시고 정신없이 집에 들어와 방에 누워 잠을 청했다. 평소보다 주량을 오버한 날이었기에 속이 많이 불편해서 그런지 정말 오랜만에 가위에 눌렸다.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저 누워서 발등만 보이는 불편한 자세였다. 멀뚱멀뚱 한참을 발등만 보고 있을 무렵 서서히 가위 눌렸을 때 환각이 시작되었다. 발등 너머 흐릿한 창문 밖으로 무언가 사람처럼 보이는 물체가 스멀스멀 움직였다. 우리 집은 2층인데 말이다. 긴장했던 나는 제발 방으로는 들어오지 말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으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가볍게 창문을 뚫고 왔다. 억지로 봐야 했던 그 모습이 정말 흉측하기 짝이 없었다. 어지럽게 풀어헤친 머리와 초점 없는 눈과 이리저리 뜯긴 피부, 뿌연 안개 같은 몸통을 가진 그것은 웬만해선 공포를 느끼지 않는 나마저도 무섭다 느낄 정도였다. 그렇게 몇 분간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있을 무렵 갑자기 그것이 날 덮치더니 시야가 새하얗게 변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근데 그 기분이 너무 끔찍했다. 말로 표현하긴 힘들지만 마치 그것과 한 몸이 된 것 같았다. 그러다 서서히 시야가 뚜렷해지기 시작했는데 내 방이 아니라 어떤 병실 같은 곳에 내가 둥둥 떠 있었다. 그리고 앞에는 의사로 보이는 남자와 간호사, 그리고 낯익은 느낌의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이제 막 숨을 거둔 것처럼 보였다.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으나 분명 내가 아는 사람일 거란 느낌이 강렬하게 들었다. 가까이서 확인해 보려 했지만 눈 깜빡할 사이에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와 있었다. 난 여전히 누워 있었고 끔찍한 모습의 그것은 내 몸을 빠져나와 내 발등 너머에서 다시 날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날 조롱하는 듯 키득키득 웃기 시작하는데 그 웃음소리가 기억에 너무나 깊게 박혀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것은 그렇게 한참을 웃다가 어느덧 사라졌고 난 반사적으로 가위에 풀려서 몸을 벌떡 일으켰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친구들과 지인들, 가족들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부디 몸조심하고 차분하게 행동하라며 당부했다. 평소 나에게 기이한 얘기를 자주 전해 들었던 내 친구들은 그날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래도 걱정이 된 나는 그날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도 그날 밤이 지날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게 그냥 해프닝이 되어 역시 미신은 믿을 게 없네 하며 한 주가 지났고 다 잊은 채 난 평소처럼 학교에 갔다. 그날따라 일찍 도착한 나는 강의실에서 혼자 기다리며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듣기 싫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 빼곤 아무도 없는 강의실인데 온몸이 굳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눈알만 굴리고 있을 무렵 갑자기 수업 조교가 들어오더니 날 이상하게 쳐다봤다. 오늘 휴강인데 혹시 전달 못 받았어요? 하고는 화이트보드에 큼지막하게 휴강이라 적고 있었다. 오늘 휴강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조교가 대답했다. 교수님이 어젯밤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오늘 휴강하고 다들 장례식 참여하러 갔는데 전달 못 받았나 봐요. 건강하셨던 내 담당 교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급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것도 내 수업날. 곧장 학우들에게 전화해 왜 전달 안 했냐 물었더니 새벽부터 계속 전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왠지 모를 교수님에 대한 죄책감이 느껴졌다. 가위 눌렸을 때 본 것과 교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전혀 연관 없다고는 말 못하겠다. 아직도 의아한 것은 꿈에 보았던 그것의 정체와 왜 내게 그런 것을 보여주었는지 그리고 그 웃음소리의 의미는 무엇인지 날 그저 갖고 노는 것일까? 세 번째 이야기, 통행금지. 너희들은 트레인빌이라는 마을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 이건 미국 중부 어딘가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잘 숨겨져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야. 이 마을에서는 낮엔 특이하게 생긴 집들의 옥상에 따뜻한 햇빛을 내리쬐고 밤에는 새로 심은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비가 내릴 때가 많지. 여름은 이 마을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계절이야. 그 아이들은 여름엔 아이스크림을 열정적으로 먹어대고 이웃의 공원에 놀러가곤 하지. 그리고 이 마을의 겨울은 피부가 벗겨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추운 편이야. 매일매일이 전날과 같고 거의 이상적인 생활 양식의 한 장면과도 같지. 이 마을의 인구는 절대로 늘지 않았어. 이방인들이 알 수 없는 장소에 위치해서일까? 그게 딱히 예외적인 이유는 아니었지. 그냥 이상하게도 어떤 이유로 늘지 않았던 것 같아. 이 마을은 그들이 오히려 고립되는 걸 선택했다는 인상을 주었는데 다른 외곽 지역을 위험에 빠뜨릴까봐 그랬다는 느낌이었지. 어쨌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거의 지배받지 않았어. 여기는 무법의 땅이거든. 이 마을에는 아주 간단한 한 개의 규칙만 있었어. 통행 금지 시간 이후에 나가면 안 된다. 이 통금 시간은 매일 달랐는데 어떤 신원불명의 이상한 그룹으로부터 공지되곤 했어. 그들의 침울한 목소리는 수십 년간의 지혜와 지식을 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통금이 강력한 규칙이라는 걸 인정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었지. 저녁 6시쯤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동네 도서관 주변에 모여들었고 그러면 그 이상한 그룹이 통금 시간을 공지해주곤 했어. 어떤 날은 저녁 7시였고 어떤 날은 8시였지. 심지어 9시인 날도 있었어. 이게 내가 13살 때까지 들었던 규칙이다야. 우리 부모님은 일관적으로 이 통금을 지켰고 내가 조금이라도 늦는다면 엄한 처벌로 날 위협하곤 하셨지. 이게 우리 마을이 운영되던 방식이었어. 비밀스럽고 알 수 없었지. 아무도 왜 이 통금을 지켜야 하는지 몰랐고 감히 이유를 찾으려고도 하지 못했지. 어느 날 모든 게 바뀌었어. 그건 어느 여름날 토요일 저녁이었지. 밖에서 놀기에 알맞게 따뜻했고 햇빛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 나는 몇 분 전에 도서관을 방문했고 통금 시간이 2시간이 채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지. 난 늘 통금 몇 분 전으로 알람을 맞춰두곤 했는데 그래야 집으로 미친 듯이 뛰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야. 그날은 참 긴 여름날이었는데
나는 내 이웃들과 농구를 했고 그들의 집으로 놀러가서 비디오 게임을 했어. 나는 남은 통금 시간까지 저녁 노을을 보기로 결정했고 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채로 공원으로 향했어. 공원은 좀 버려진 느낌인 곳인데 그래도 아주 평화로운 장소야. 나는 편안한 상태로 내 카메라를 설치해서 하늘을 녹화하기 시작했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 혼자 콧노래를 부르면서 시간을 보냈어.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잠이 들었나 봐. 다음 날 있을 신나는 모험들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저 멀리에서 희미한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는 잠시 깨어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하늘이 어둡다는 걸 알아차렸어. 내 심장 박동은 빨라지기 시작했고 난 시계를 봤지. 저녁 9시 15분이었어. 난 내 심장이 멈춘 걸 느꼈고 공포가 바닥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 수년간 비밀에 쌓여 있었던 미지의 공포 때문에 나는 뭔가 이상한 게 보이나 둘러보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못 봤어.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으니까 나는 카메라를 챙기고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지.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에 불이 꺼져 있었어. 도서관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은 주변의 어둠들 때문에 오히려 노골적으로 보일 정도였지. 강한 흥미 때문에 난 도서관까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다가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까이 다가섰어. 비록 내가 눈에 잘 보이진 않더라도 도서관 내에 사람들이 뭔가를 듣고 불을 켤 가능성이 있으니까 난 사람들이 통금 시간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늘 궁금했었어. 나는 빛이 흘러나오고 있는 창이 머리 위에 있는 걸 봤고 근처에 작은 상자를 가져다가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빠르게 움직였지. 창문을 통해 엿보는 순간 얼어붙고 피가 차가워지는 게 느껴지더군. 그때 내가 목격한 건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큰 상처로 남아있어. 늘 통행 금지를 알리곤 했던 수수께끼에 사람들이 웅크리고 앉아 모여 있었지. 그들은 뭔가 알 수 없는 문제로 귀찮아하는 듯 앞뒤로 몸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 다행히 창문이 환기시키기 위해 약간 열려 있어서 난 그들이 하는 말을 엿들을 수 있었지. 그 소녀는 가버렸다고 마크. 그 방엔 아무도 없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넌 우리가 단 한 명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야. 남자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숨 쉬었고 그는 일어서서 방 안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 무언가 속삭였어. 마크도 일어나더니 입을 열었지.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 방의 사람들이 방의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향했어.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있는 해치의 문을 열었지. 아무도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도록 잘 숨겨져 있던 문이었어. 그들이 열지 않았다면 문이 있는지 몰랐을 거야. 그들은 해치의 손잡이를 잡아당겨서 바닥에 고정시켜 문이 계속 열려있게 했어. 그리고 내가 눈치채지 못했던 큰 가방 쪽으로 가서 꿈틀거리는 몸을 가방에서 거세게 꺼냈지. 나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잡혀있는 걸 보고 거의 넘어질 뻔했어. 그들은 내 친구의 아버지를 해치로 천천히 밀어넣었지. 내 운명을 받아들여라. 삶은 너에겐 더 이상 선택이 아니야. 마크는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지. 그리고 그들은 거의 일제히 친구의 아버지를 구멍 속으로 집어던졌어. 그리고 바로 뒤이어 크게 메아리치는 소리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 위대한 야수여, 당신의 먹이가 희생당했나이다. 휘소서, 우리가 내일 다시 바치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당장이라도 떠날 것 같아서 잽싸게 상자 위에서 뛰어내려 우리 집으로 달려갔어. 비록 불이 꺼져 있고 가족들이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내일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그렇지만 당장 그건 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어. 오히려 내 어린 마음은 이 통금이 오랫동안 지켜온 비밀에 대해 면밀히 생각하고 있었지. 우리 모두가 믿어온 그 수수께끼의 사람들은 이상하고 사나운 짐승을 가둬두고 있었던 거야. 난 부모님께 내가 본 일을 인정하고 말씀드릴 수 없었어. 아무도 날 믿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고 나는 내가 뭘 했는지 그 미스테리한 사람들이 알아낼까봐 너무 무서웠거든.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 부모님이 내가 왜 집에 오지 않았는지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거지. 그들은 모든 게 정상이고 아무 일이 없단 듯이 행동하셨어. 나는 교묘하게 다른 퍼즐의 조각들을 끼워 맞춰서 퍼즐을 완성시키려고 했지. 난 부모님께 왜 어젯밤에 내 방에 와서 잘 자라고 말해주지 않았냐고, 혹시 내게 화가 나셨냐고 여쭤봤지.
그들은 그냥 눈살을 찌푸리며 통행 금지 직전에 집에 왔다고 말했고 내 방에서 무언가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기에 내가 집에 왔다는 사실에 만족했다고 말했어. 난 좀 혼란스러웠지만 그냥 농담하는 듯이 웃으면서 모든 것이 정상인 듯 무시했지. 그 일이 일어난 지 몇 년이 흘렀고 난 여전히 같은 곳에 살고 있어. 우리는 여전히 통금이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어. 가장 중요한 건 미스테리한 사람들이야. 게다가 우리 마을의 인구는 여전히 천천히 감소하고 있고 난 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 하지만 뭔가가 아직도 날 두렵게 하고 있어. 그 수수께끼의 남자는 그 소년의 방에 그는 없어 라고 이야기했었고 우리 부모님은 내 방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기에 내가 왔다고 생각했다고 했지. 그날 밤 내가 그 방에 없던 소년이었던 거야. 네 번째 이야기, 중국 베이징 괴담. 중국 베이징 375번 버스 괴담은 중국에서 널리 알려진 전설이다. 그날 날씨는 무척 추웠고 바람도 많이 불었던 겨울이었어. 미스터리한 귀신 사건은 1995년 11월 14일 12시 자정에 375번 버스가 위안 터미널에서 출발해 시앙샨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였다. 버스 안에는 버스 기사와 버스 안내양이 있었다. 이화원 남문에서 젊은 신혼부부와 노인, 그리고 어떤 청년까지 총 4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얼마 후 버스 기사가 길가에서 2개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이들은 손을 흔들며 버스를 세웠는데 청나라 복장을 한 3명의 사람들이 탑승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 번째 남자를 두 남자가 그의 어깨에 잡고 붙들고 있었고 세 사람 모두 청나라의 중국 전통 예복을 입고 얼굴은 매우 창백했다. 그리고 그들은 빈자리가 많았지만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렇게 내 정거장을 지나치니 신혼부부가 내렸는데 노인이 난데없이 청년이 지갑을 훔쳤다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청년을 때리고 큰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잠시 후 노인은 청년의 옷깃을 잡으며 버스 기사에게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달라고 경찰서에 가야겠다며 말했다. 청년은 아무 말이 없었고 버스가 다음 정거장에 멈추자 청년과 노인은 내렸다. 그리고 노인은 버스가 가는 것을 지켜본 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경찰서는 어디 있어요? 라며 청년은 노인에게 물어보았다. 그러자 노인은 경찰서는 없다고 당신의 목숨을 구했다며 이상한 말을 했다. 청년은 어리둥절해하며 어떻게 내 생명을 구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았다. 그 세 사람은 귀신이야. 그들이 버스에 탔을 때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한기가 느껴졌고 그들 모두 다리가 없어. 청년은 믿을 수 없었지만 노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노인은 뒤늦게 탑승한 3명의 사람들이 다리 없는 귀신임을 알아챘지만 청년과 신혼부부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 이유는 청나라 배경의 영화를 찍다가 밤늦게 촬영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배우로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신혼부부는 먼저 내려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그 후 집으로 돌아온 노인과 청년은 이 사실을 공안국에 신고했으나 헛소리냐며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날 베이징 공교에서 샹산행 375번 막차 버스에 기사와 안내양이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받은 공안부는 도시 전체를 수색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최초 신고자였던 노인과 청년은 공안부에 의해 정신병자로 취급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날 저녁 노인과 청년을 인터뷰했고 베이징 저녁 뉴스와 베이징 신문은 이 사건을 보도했다. 그리고 3일 뒤 버스는 종점역인 샹산에서 100km 떨어진 미원 저수지의 물속에서 세 구의 시체와 함께 발견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버스 기사와 버스 안내양의 시체만 있어야 했는데 한 구의 시체가 더 있었다. 신원불명의 남자인데 노인과 청년이 내리고 가는 도중에 버스를 탑승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둘러싼 다른 수수께끼가 있다. 미스터리한 현상이었다. 첫 번째로 버스는 미원 저수지로 갈 만큼의 연료가 부족했다. 이상하게 여긴 공안부는 휘발유 탱크를 열었는데 연료 대신 피가 가득 차 있었다. 두 번째로 시체가 사라진 지 이틀 만에 발견되었는데 매우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다. 여름이라 해도 썩는 과정은 이렇게 빠르지 않은데 더구나 11월에 이렇게 빨리 부패되는 경우는 없다. 세 번째로 공안부는 미원 저수지로 이어지는 각 입구에 있는 CCTV를 확인했지만 375번의 버스의 이동 경로는 보이지 않았다.
즉 보이지 않고 미원 저수지로 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된 것일까? 네 번째로는 이 괴담이 유명해진 후 2015년 영화화되었을 때 음침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했는데 3명의 청나라 의상을 입었던 귀신의 역할을 했던 배우들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피투성이로 물른 턱시도의 남성과 검은 기름이 흐르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같이 찍혔다고 한다. 5번째 이야기, 경기도 이천의 군부대 근처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군복무를 경기도 이천에 있는 부대에서 했습니다. 육군 소속의 헬기들을 운용하고 지휘하는 육군 모사령부가 있는 곳이죠. 그 부대에는 준이, 그러니까 일종의 기술직 직업군인 장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하사관들과 달리 계급이 올라가지 않고 연차에 따라서 호봉만 올라가는 직업군인들로서 제가 있던 부대에서 헬기 조종사들은 대부분 준이들이셨습니다. 부대장급들은 관사라는 집이 부대 안에 있기도 했지만 준이들은 부대 근처에 자기 집으로 출퇴근을 하셨고 대부분 군부대들이 그렇듯이 제가 복무했던 곳도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꽤 멀었기 때문에 준이들은 크든 작든 자기 차를 몰고 다니셨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제가 행정병으로 군 복무했던 곳에서 허준이라는 나이 지긋한 분이 계셨는데 퇴근할 때 눈이 내리는 걸 몹시 싫어하셨습니다. 물론 눈이 내리면 길도 미끄럽고 위험해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보통 싫어하지만 그분은 싫어하는 정도가 좀 유별나서 눈이 내리면 조투에 가깝게 어두워지기 전에 퇴근하려고 서두르시거나 또는 아예 남의 차를 얻어 타고 들어가려고 애쓰실 정도셨죠. 무슨 사연이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언젠가 회식 때 듣게 되었습니다. 그 분께서 눈 내리는 밤에는 운전을 하지 않게 된 이유를 말이죠. 경기도 이천은 나름대로 꽤 번화한 지방도시이지만 한편으로는 서울과는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어서 대중교통이 서울만큼 다양하고 편리하지는 못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길이 약간 외진 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더욱 힘들어서 군인들만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종종 잘 모르는 차를 얻어 타고 또 태워주기도 했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인심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이니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일입니다. 12월의 어느 겨울날 오후 늦게부터 갑자기 하얀 눈이 펄펄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스노우 타이어도 안 끼워놨는데 하고 허준위님은 걱정하시면서 조심조심 운전해서 부대를 빠져나와 차를 몰아서 댁으로 돌아가고 계셨답니다. 부대에서 조금 벗어난 한적한 차도변에서 위아래 전부 검은 옷을 입은 남녀 한 커플이 차도변에서 눈을 맞고 서 있더랍니다. 버스를 기다리나 보구나 하고 딱하게 생각하신 허준리님은 차를 세우면서 물었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이천시까지 가시면 태워드릴까요? 젊어 보이는 남자와 여자는 반가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뒷좌석 문을 열고 준리님의 차 뒷자리에 앉았답니다. 아마 젊은 부부처럼 보였고 추운데 눈을 맞아서인지 안색이 창백해 보이기는 했지만 평범한 인상이었답니다. 워낙 한적한 곳인데다가 눈까지 펄펄 내려서인지 도로에는 오는 차도 가는 차도 다른 차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부가 탄 뒤에 차를 다시 출발시키면서 어쩐지 오싹해지는 한기를 느끼셨답니다. 하지만 부부가 타느라고 차문을 잠깐 열었던 탓이라고 생각하셨고 날씨가 많이 춥죠? 하고 뒤에 앉은 부부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걸었답니다. 그러자 예, 상당히 춥네요 하는 남자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려서 깜짝 놀라셨답니다. 분명히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탔던 부부 중 남자가 어느새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언제 앞자리에 왔나? 하면서 힐끔 뒤를 돌아보니 여자는 잠자는 듯 눈을 감고 조용히 뒷좌석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백미러 거울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놀라서 펄쩍 들 뻔하셨답니다. 거울에 텅 빈 뒷좌석만 보이고 여자의 모습이 전혀 비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옆에 앉은 남자를 힐끔 쳐다보니 창백한 얼굴로 무표정하게 앞을 보고 앉아있는 남자도 어쩐지 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무엇보다도 히터를 빵빵하게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저절로 덜덜 떨리기 시작할 정도로 오싹한 한기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한 번 더 힐끔 백미러를 보니 거울에는 여전히 텅 빈 뒷좌석만 비치고
뒷좌석에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은 비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귀신을 태웠구나 하고 그제야 상황을 깨닫고는 겁이 덜컥 났지만 주위에는 논밭만 있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벌벌 떨면서 아무데나 불 켜진 주유소라도 눈에 띄면 그리로 차를 몰고 들어가서 뛰어내려 도망칠 생각으로 열심히 차를 몰았지만 그날따라 눈이 내려서 다들 문을 닫았는지 주유소 하나 눈에 띄지 않았답니다. 한참을 귀신이다 하고 벌벌 떨면서 눈 내리는 밤길을 계속 운전해 가셨답니다. 그러던 중 저 멀리 이천시에 환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가면 산다. 라고 생각하고 엑셀 페달을 더 밟아서 속도를 내려고 할 때 고맙습니다. 하는 남자 목소리가 옆자리 조수석에서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옆을 바라보니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자가 어느새 없어져 있었답니다. 놀라서 뒷좌석도 돌아보니 뒷좌석에 앉아있던 여자도 어느새 없어져서 차 안에는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물론 눈이 내려서 그렇게 빨리 몰지는 못했지만 차를 모는 속도도 전혀 늦춰주지 않았고 차문을 열고 닫는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답니다. 벌벌 떨면서 겨우 집까지 차를 몰고 가서 그대로 이불을 펴고 끙끙 앓아 누우셨답니다. 그 뒤로 며칠간은 또 귀신을 만날까 무서워서 밤에는 운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고 다행히 그 뒤로 다시는 그 젊은 귀신 부부와 마주친 적은 없었지만 눈 내리는 밤에는 도저히 운전할 엄두가 안 나셨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귀신 부부가 언제 또 차에 올라탈지 모르니 말입니다. 눈이 오기만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뒤로 더욱 조심스러워지셨어요. 나중에 그 귀신 부부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오래전에 그 길에서 사고로 사망한 젊은 부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날 밤차에 태웠던 귀신 부부였던 것입니다. 눈이 오는 날이면 그 부부의 영혼이 그 길을 배회한다고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길은 귀신길로 불리며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곤 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허준이님은 그 길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그 길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돌아가시곤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이 내릴 때마다 창문 너머로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그날 밤에 귀신 부부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악몽으로 남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채로 남았습니다. 6번째 이야기, 신촌 메가박스 괴담. 신촌 메가박스에는 귀신 괴담이 존재한다. 다른 가게들은 다 닫은 상태이고 메가박스 하나만 운영되고 있다는 자체가 더 소름이 끼친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직원들과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의 귀신 목격담이 이어졌다. 첫 번째 귀신 이야기. 신촌 메가박스에서 일했던 한 아르바이트생의 이야기다. 신촌 메가박스는 귀신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하다. 심야 영화 때 한 명이 예매를 했었다. 예매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언제 입장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냥 상영을 한다. 시작할 때 화면을 체크하려고 들어갔는데 제일 앞 좌석에 빨간 옷 입은 여자가 등까지 돌리고 날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영화가 시작했는데도 아니겠지라고 부정하면서 체크를 하고 나왔다가 바로 다시 들어가 봤는데 아무도 없었다. 분명히 내가 입장받는 줄에 계속 서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영화 입장 시간에 들어간 사람은 없었고 영화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입장을 안 했다. 그날 내가 본 것은 무엇일까? 귀신이 아니었는지. 두 번째 귀신 이야기. 메가박스 건물을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사람 많고 옷가게가 많을 때 간 이후로 오래전에 무슨 메가박스 특별전으로 여고괴담을 상영해준다길래 보러 갔는데 처음과 다른 게 옷가게도 다 닫은 상태고 통행을 할 수 있는 통로는 오로지 엘리베이터 2개뿐이었다. 그리고 영화관에는 사람도 없었고 뭔가 싸했다. 영화가 시작하고 나를 포함해서 대여섯 명밖에 없었는데 문 쪽에 여직원 한 명이 있고 남자 직원은 문에 서 있다가 맨 앞쪽에 앉았다가 서로 대화도 하고 번갈아 가면서 그러면서 나가겠지 했다. 근데 영화가 끝날 때까지 한 번씩 서서 관객 쪽을 한 번씩 확인하길래 보고 싶었던 영화인데 관객도 없으니까
무서워서 직원이 2명이나 있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귀신 나오는 영화관에서 공포영화를 본 거다. 세 번째 귀신 이야기. 성수기 때는 사람이 많아서 매우 복잡하다. 입장과 퇴장을 하는 동선이 한 층에 다 몰려 있어서 그렇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엘리베이터 중 가운데가 이상하다. 6명 정도가 타면 정원초가 벨이 울린다. 정원초가가 20명인데 말이다. 7번째 이야기. 이사를 갈 때 무당이 살았던 집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오래전에 중학생이었던 나와 동생이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이다. 어머니는 일찍이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여동생 3명이서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는 매주 지방 출장을 다니셔서 거의 집을 비우셨고 나와 여동생 둘만이 거의 함께 생활했다. 당시 우리 세 가족은 부천의 한 주상복합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많이 허름했지만 매우 싼 가격에 매물을 구했다고 아빠도 좋아하셨고 주변에 놀 곳도 많고 바로 앞에 학교가 있어서 나도 매우 기뻤다. 그런데 이사를 간 당일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아빠에게 오셔서 혹시 이 집에 대한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이 집은 원래 무당이 살던 집인데 대문 앞에 큰 부적도 붙여놓고 집 안에 큰 신당도 모셔놨던 집이에요. 집에 귀신이 붙어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아빠는 아주머니께 우리 집은 그런 귀신이나 미신 따위 믿지 않으니 괜찮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버지는 이사를 마치자마자 일 때문에 바로 지방에 내려가셨고 동생과 나는 다시 단둘이 있게 되었다. 낮에 아주머니께 끼어름칙한 말도 들어서 살짝 무서웠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새로운 집에서의 두근거림과 설렘만을 가지고 첫날 밤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다. 귀에서 들리는 이명 소리에 잠에서 깼다. 잠에서 깬 순간 이명이 더 커졌고 눈을 번쩍 떴으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당시 첫 가위를 눌렀던 나는 상황도 모른 채 눈만 깜빡이며 전혀 움직이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때 좁은 방문을 비집고 무언가 들어오려는 게 보였다. 엄청나게 큰 검은 공이 내 방문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고 나는 너무 놀라 눈을 감으려 했으나 눈이 감아지지 않았다. 그렇게 그 검은 공은 내 방에 들어와 내 몸을 짓눌렀고 나는 엄청난 공포 속에서 밤을 새야 했다. 새벽을 겨우 버텨 동이 틀 때야 겨우 가위에서 풀려났고 나는 너무 큰 공포에서 깨어나오지 못하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있었다. 동생에게도 이야기했지만 동생은 아무 일 없이 잘 자고 일어난 상태였고 나는 어제 괜히 아주머니에게 이상한 말을 들어 무서워서 헛꿈을 꾼 거라고 생각하고 잊으려 했었다. 그리고 이튿날 밤 어제보다 더 강한 이명을 느끼며 나는 똑같이 눈을 번쩍 떴다. 하지만 이번엔 무언가 달랐다. 어떤 아이가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이는 의자를 짚고 책상에 기어 올라갔다. 그 다음 장롱을 타고 올라갔다. 그리고 툭 하고 떨어졌다. 둔탁한 것이 으깨지는 소리와 함께 아이가 다시 의자를 짚고 책상에 기어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아이의 머리는 깨져 피가 난자한 상태였다. 그러나 아이는 멈추지 않고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미친 듯이 반복했다. 나는 너무 무서워 눈물이 나오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은 무언가에 꽉 막힌 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얼마나 힘을 주었을까. 억지로 힘을 주어 목이 다 쉰 채로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때 그 아기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머리는 다 터져 뇌가 보였고 뇌수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한쪽 눈은 반쯤 흘러내려 있었다. 그리고 아이는 자신의 검지를 입에 갖다 대고는 쉿이라며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었다. 깨었을 때는 아직 새벽이었고 눈물로 범벅된 채로 깨어 미친 듯이 심호흡을 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은 쉰 상태였다. 다음 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집이 이상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아주머니가 했던 얘기가 괜한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지만 아빠는 아주머니께 괜한 얘기를 들어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 같다며 나를 달래주셨고 하루만 있으면 집에 돌아가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셨다. 그렇게 나는 다음 날 돌아오실 아빠를 기다리며 또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공부 때문인지 쉽게 잠이 들지 않았고 자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뜬 눈으로 거의 밤을 새며 버티고 있었다. 이틀이나 가위에 시달려 제대로 자지 못했던 나에게 잠을 버티기 너무 힘들었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이 느껴지며 잠에 들었다.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잠결에 소리를 들었으나
그 소리는 너무 선명했고 나는 아빠가 집에 돌아오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소리는 안에서 밖으로 열리는 소리였다. 나는 동생이 집에 나간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뜨지 않고 다시 깊은 잠을 청하려 하였다. 새벽에 동생이 집을 나간다고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동생이 새벽에 집을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했다. 눈을 번쩍 뜬 나는 당장 동생 방에 뛰어갔지만 동생의 방엔 아무도 없었다. 동생이 나간 지 3분도 더 된 것 같은데 너무 무섭고 걱정되기 시작했다. 나는 맨발로 집 밖을 뛰쳐나가 동생을 쫓았다. 계단을 뛰어내려가 건물 밖에 나가니 저 멀리 동생이 보였다. 우리가 살았던 주택 바로 앞에는 8차선 대로가 있었다. 그리고 동생이 비틀거리며 그 8차선 대로의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미친 듯이 동생을 부르며 도로로 뛰어나가 동생을 붙잡았고 동생을 잡은 순간 동생은 울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일단 동생을 데리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나는 동생과 함께 집에 돌아왔고 집에 모든 불을 킨 채 동생을 진정시키고 이야기를 들었다. 동생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한다. 그때 어떤 검은 눈만 보이는 형체가 자기에게 다가와 눈을 부릅뜬 채 나를 따라오거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오빠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엄청나게 무서운 목소리로 말을 했고 자기는 겁에 질려 그 검은 형체를 따라갔다고 한다. 너무 무서웠지만 검은 형체는 자신을 놔주지 않았고 계속해서 검고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갔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뒤를 돌아보니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내가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동생을 잡는 순간 그 꿈에서 깨어났고 눈을 뜨니 8차선 대로의 한복판이었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는 아빠에게 전화를 해 방금 벌어진 상황을 얘기하였고 새벽이었지만 아빠는 차를 타고 달려와 우리를 데리고 짐을 싸 그 집에서 나갔다. 그리고 며칠 동안 할머니 집에서 살며 새로운 집을 바로 구해 이사를 갔다. 그때 있었던 일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물론 다른 가족들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의 공포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아빠가 우리를 데리고 나가 그 집을 떠난 후로 우리 가족은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 하지만 때때로 밤이 되면 그 검은 공이 다시 나타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한다. 8번째 이야기, 그게 보인다. 지난달 내가 겪은 일입니다. 그날 나는 낮에 혼자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에 걸리는 바람에 나는 심심해서 여기저기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백미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차 뒤에는 외건이 멈춰 있었고 운전석에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별다를 문제가 없었지만 조수석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이상한 것이라고는 해도 사람이었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긴 머리카락의 여자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만 모습이 묘하게 이상했습니다. 바로 옆에 앉은 운전석에 남성보다 앉은 키가 너무 낮았습니다. 머리의 위치가 남성의 어깨쯤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라면 그 정도 키라도 이해가 되겠지만 그 여자의 머리 크기나 어깨 폭을 봐서는 분명 성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보통 자리에 앉으면 남자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곳에 머리가 있을 텐데 그 여자는 어떻게 봐도 머리가 너무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눈도 이상했습니다. 눈썹과 눈매가 완전히 치솟아 차 바깥에 무엇인가를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백미러로 보일 뿐이었지만 나는 그 여자의 모습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차가 흔들리는 것인지 내가 떨고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신호는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엑셀을 밟고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백미러를 보자 외건은 그대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교차로인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외건은 앞에 있는 벽에 무서운 기세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외건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차에서도 사람들이 내려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을 들여다본 나는 너무나 큰 공포에 사로잡혀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외건 안에는 한 명만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붉은 옷을 입고 있는 긴 머리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자만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고 남자는 귀신이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무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내가 백미러로 보았던 것처럼 붉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것은 피에 젖어서 붉게 된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하얀 옷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거울을 통해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9번째 이야기, 절대로 죽지 마라.
내 친구 언니가 겪은 일입니다. 몇 년 전 그 언니는 새로 취업한 회사의 환경에 익숙해지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작업 시간도 길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된다고 하지만 이미 그 언니는 그런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석에 몰려 있었습니다. 점차 식욕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자살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밤중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래를 내려다보자 자신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부서져서 원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자세히 보니 손과 발도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 언니는 자신과 얼마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 그녀에게 동정을 느꼈습니다. 그런 한편 그녀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생각에 난간에 다리를 걸쳤습니다. 그러자 아래에 있는 여자는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 양손을 들고 이미 얼굴이라고 할 수도 없는 안면을 필사적으로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손으로 크게 X자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뜻을 이해한 그 언니는 난간에 걸친 다리를 되돌렸습니다. 그러자 아래에 있던 여자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 그 언니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여자가 서 있던 장소에서 손을 모으고 감사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친구들은 그 여자의 행동에 몹시 감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살아남으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사람이 왜 스스로 생명을 끊어야만 했는지 그것이 너무나 슬픕니다. 10번째 이야기, 대구 경산의 원룸촌 사건. 부모님은 대구 근교의 경산시 원룸촌의 원룸을 가지고 계시는데 20대 막장부터 일반인까지 갖가지 사람이 모여 살다 보니 별별 사건이 다 일어난다. 잘린 다리 사건이나 낯선 중년 여자 둘이 내 원룸 문고리를 집요하게 후벼파고 들어오려 했던 사건이나 동거하던 커플이 헤어지자 농약을 먹고 몇 시간 신음하는 소리에 참다 못해 문을 따고 들어가 피를 토하며 발작하는 여자를 병원에 보내야 했던 사건 등. 근데 그중 너무 무서웠던 사건은 내가 살았던 원룸 바로 옆 건물. 같은 층의 창이 마주 보이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옆 건물 1층에 보이는 방엔 남자 혼자 살고 있었는데 건물이 너무 가깝고 창문으로 모든 게 보일 정도로 창도 커서 늘 커튼을 쳐놓고 있었다. 가끔 더워서 커튼을 젖혀두고 가끔 보면 늘 밤에 불이 다 꺼진 방에서 미동도 없이 기도를 하는 듯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런 낯선 남자의 일상이 별로 달갑지 않은지라 게다가 종교는 딱 질색이라 광신도인가 싶어 커튼과 창문을 모두 닫은 후 몇 주간 그를 보게 되는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경찰이 오고 사람이 모여들었다. 바로 옆 건물이라 가서 들으니 그 남자가 자살을 했다고 한다. 그것도 몇 주 전에 말이다. 연고도 없던지라 문 앞에 쌓여가는 신문과 우유 그리고 이웃들의 악취가 난다는 민원으로 결국 주인이 문을 따고 들어가서 발견된 것이다. 그 남자는 넥타이에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타이가 불과 며칠 만에 끊어지면서 무릎을 꿇은 듯한 자세로 몇 주간을 부패했던 것이다. 내가 봤던 그 기도 자세는 사실 시체였었다. 믿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비집고 가보니 난 태어나서 시체를 본 적이 딱 한 번인데 말 그대로 청동상의 모습이었다. 검푸르게 변한 전신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바닥엔 어디서 나온지도 모를 우물들이 흩어진 채 시큼하다기보단 누린내에 가까운 형언 못할 냄새로 숨도 못 쉴 지경이었다. 제지하는 경찰 때문에 그 모습을 제대로 본 것은 단 몇 초였지만 아직도 사진처럼 생생하다. 턱이 빠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벌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부어오를 대로 부어오른 혀가 쇄골뼈 가까이까지 길고 굵직하게 삐져나와 있었다. 왜 그 전엔 그 혀는 보지 못했을까? 눈은 감았지만 푹 꺼져 있었고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임신한 사람과 같았으며 엉덩이 아래로 시커먼 배설물들이 잔뜩 흘러 있었다. 당시 정확한 사망 일시는 몰랐지만 부패 상태로 보아 몇 주는 되었으니 내가 늘 봤던 그 기도하는 모습은 이미 죽은 그의 시체였던 것이었다. 단 몇 초간의 모습이었지만 아직도 그 모습은 사진을 보는 듯 생생하다. 실제로 보는 생명이 없는 육체란 상상보다 더 허망하고 공포스러웠다.